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지역의 이해라는 과목을 통해 과제를 발표하게 된 동아시아 물리학부 1사학번 김수희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선택한 국가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디 번화가에만 나가도 흔히 보이는 음식점 중에 쌀국수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베트남이라는 단어는 뭔가 낯설지 않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온 베트남 친구가 있어서 막연하게 좋은 이미지 때문에 이 과제를 선택하게 되었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서 베트남의 역사나 문화 등을 알아보고 조사해보니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투쟁과 상처의 국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개화기 시기에 서구로부터의 침략으로 나라의 주권을 박탈당한 점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트남은 현재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무섭게 발전하는 국가로 거듭나서 경제의 기적을 발휘하는 나라로 선진국을 향해 빠른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정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종화국 소셜리스트 리퍼블릭 오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중국과 서쪽에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고 동쪽은 바다를 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 기원전 111년부터 중국의 한나라의 침입으로 중국에 병합된 뒤 베트남 지역은 993년까지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불교, 도교, 유교, 한자 등이 현재 지금까지 베트남 사회와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잦은 저항과 투쟁으로 오랫동안 싸움을 지속해온 나라입니다. 베트남의 독립은 중국의 지배로부터 끊임없는 독립투쟁 끝에 939년에 응호 꾸엔 장군이 중국을 물리치고 1000년 이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왕조인 응호 왕조를 건설함에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딘 왕조부터 쩐 왕조까지 이어졌지만 1406년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이후 1428년 레이러이와 응엔 짜이가 다시 명나라를 몰아내고 후기 레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후기 레 왕조는 베트남 왕조 중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왕조입니다. 그의 왕조는 베트남의 정부 체제를 개혁하고 법률과 문학에서 베트남만의 전통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군사제도와 유교제도를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또한 남부의 참파 왕국을 점령하여 영토를 더 확장하고 현대화의 바탕을 마련하여 베트남 황금기를 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베트남 황금기가 지속되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후레 왕조 후기 베트남 내 북부 찐 가문과 남부의 응엔 가문이 강력한 힘으로 서로 대립하면서 농민의 착취가 심해지자 1771년 베트남 최초의 농민 반란인 떠이선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떠이선 마을의 응엔 삼형제를 중심으로 한 이 반란에 의해 찐 응엔 가문과 후레 왕조는 모두 무너지고 떠이선 왕조가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뒤 남부 응엔 가문에서 살아남은 응엔 안 왕자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비엔남이라는 국호로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엔 왕조를 열게 됩니다. 응엔 왕조 초기에는 통일에 도움을 준 프랑스에 많은 상업적 이권을 주었으나 이후에는 중국의 우호를 다지면서 프랑스를 등한시하게 되어 결국 프랑스 선교사 박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군이 베트남을 공격해 1883년에 아르망 조약으로 베트남 전 국토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의 지배와 끊임없이 항쟁하였던 것처럼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뒤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1930년에는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민족주의자들이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하는데 이 공산당을 이끈 사람이 바로 훗날 베트남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호치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아 세력이 약해지자 베트남은 1940년 일본의 보호국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이 물러가자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응엔 왕조를 무너뜨리고 호치민을 주석으로 하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계속하여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 차이나 지역의 지배권을 주장하였고 1946년 두 나라는 인도 차이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8년간의 전쟁 끝에 1954년 베트남은 제네바 협정으로 공식적인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회의의 결과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북부는 호치민의 민주공화국, 남쪽은 미국의 자원을 받은 베트남 공화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뒤 호치민의 북베트남은 조국의 통일을 원했지만 남베트남은 분단된 상황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남베트남에서 공산당의 지지자가 늘어나자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베트남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필리핀,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도 파병하였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 내에서 전쟁에 대한 지지가 떨어졌고 1973년 파리 협정으로 미국은 철수하게 됩니다. 1975년 북베트남의 지원으로 남베트남 사이공이 점령되며 베트남 전쟁은 막을 내렸고 다음 해 통일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실시되어 하노이를 수도로 사이공의 이름을 호찌민시로 바꾸면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의 막이 끝나면 좋겠지만 한 번 더 캄보디아와 1975년 통일된 베트남은 국경 문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를 지지하던 중국의 공산당과의 관계는 많이 악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주도로 무역이 금지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봉쇄되어서 베트남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이에 정부는 1986년 개혁이라는 의미의 도이머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여 경제를 개방하고 수출하는 데 힘씁니다. 이후 베트남은 무역 활동이 활발해지고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도 정상화되었으며 1995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998년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의 회원이 되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상에 의한 남과 북의 단절, 개화기 시기 외세로부터의 국가의 주권 강탈, 치열한 독립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족과 단절의 아픔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나요? 다음은 베트남 언어입니다. 공용어로는 베트남어가 있으며 법률상 4개의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베트남어에는 6성조가 있어서 발음의 장단, 고저에 따라 의미가 다 다릅니다.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아마 받은 거겠죠. 그래서 한자의 비중이 60%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베트남 언어에도 중국의 영향이 크듯이 베트남의 문화나 의상에서도 중국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의상을 보면 정말 중국의 문화와 조금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아오자이입니다. 긴, 자이, 옷, 아오란 의미로 19세기부터 베트남 여성들이 즐겨 입기 시작한 전통 의상입니다. 사실 1976년에 노동에 부적합하다고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금지가 되었지만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다시 허용되어서 최근에는 예복, 교복, 제복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자이와 함께 베트남을 상징하는 모자로서 논이라는 야자나무의 잎으로 만든 모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역사가 깊다고 볼 수 있는데요. 13세기에서부터 15세기에 전 왕조 시대부터 유행하였으며 이것은 우산과 양산, 부채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쌀국수입니다. 베트남의 음식의 기본은 밥과 국수입니다. 밥은 우리나라처럼 반찬을 곁들여 먹기보다는 보통 덮밥 또는 볶음밥의 형태로 먹으며 국수는 각종 생야채와 소스를 넣어 먹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베트남 국수는 종류가 정말 많고 다양하다고 하지만 베트남 국수는 쌀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며 보통 비빔국수나 물국수 등으로 요리해 먹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비슷한 점이 식문화로도 조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문화로 이른 저녁 온 가족이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탁 풍경과 비슷해 정겹게 하죠. 베트남의 음식 쌀국수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바로 베트남 커피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제2위의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로부스타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1857년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커피가 전파되었으며 초기에는 남부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재배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상업적 의도 없이 그냥 재배되었지만 베트남 전쟁을 거쳐 통일 이후인 1975년부터 서부 산지 지역과 동남부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인 커피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로써 커피에 대한 생산량과 수출량을 높여갔으며 그 결과 1987년 세계 커피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주로 베트남 커피는 재배되는 종은 로부스타로 원두가 단단하고 구수하면서 쌉쌀한 면이 강한 편인 게 베트남 커피의 특징입니다. 베트남의 로부스타와 함께 많이 경작되는 것은 아라비카 종으로 카티모르, 티피카, 버본, 카투아이 등이 베트남의 커피로 정말 대표적입니다. 베트남의 가장 아름다운 명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롱베이입니다. 베트남 북동부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170km 거리에 위치한 하롱베이는 베트남 최고의 경승지입니다. 중국 국경 근처에 위치한 하롱베이는 약 1970여 개의 기괴함석이 아주 볼거리입니다. 비치색 바다에 무수한 기암괴석들이 솟아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다. 고즈넉한 풍경과 분위기 속에 중국의 명승지를 연상시켜 바다의 계림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과 지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하롱베이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하롱베이의 하는 내려온다, 롱은 용이라는 뜻으로 하롱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롱이라는 지명은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온 침략자를 막기 위해 하늘에서 용이 이곳으로 내려와 입에서 보석과 구슬을 내뿜자 그 보석과 구슬들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갖가지 모양을 갖춘 기안들이 형성되어 침략자를 물리쳤다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아픔과 달리 아름다운 명소들과 가지각색의 먹거리를 가진 베트남은 오늘날 빠른 속도의 발전으로 우리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저도 5년 전 부모님과 베트남에 여행을 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분명 제가 그 당시 갔었던 하노이와 달리 지금의 베트남은 훨씬 빠른 현대화와 국가적 발전이 뉴스나 TV에서 보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해라는 과목을 듣게 된 이유는요. 이러한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러한 좋은 과제를 내어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며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